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현재 지금 야놀자 플랫폼실에서 쿠폰 API 서버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트래픽 받는 걸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야놀자 이제 혹시 쓰시면은 쿠폰 좀 많이 이제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벤트 하는 날이 또 많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는 또 이벤트 때문에 인스턴스 뭐 잔뜩 늘렸는데 또 막상 당일 되니까 인스턴스 뭐 조용히 줄이고 뭐 그럴 때가 가장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 블로그인데요.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뭐 자바 스프링 그리고 저 성능 튜닝 쪽 관심이 있어서 그쪽 관련해서 글을 작성하고 있어서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이미지 하나가 나올 텐데요. 혹시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실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APM 중에 하나인 뉴렐릭인데요. 상당히 알록달록하죠. 네, 저는 이 이미지를 보고서 처음 떠올랐던 게 무지개떡이 좀 떠올랐었습니다. 상당히 알록달록한 게 비슷한데요. 이 이미지를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혹시 어떤 게 떠오를까요? 네, 오른쪽에 아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이미지가 추가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MySQL Select 전부 다 이 알록달록한 부분들이 다 Select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전체 수행 시간의 절반 이상이 쿼리 수행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비효율적인 쿼리 조회를 줄일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로컬 캐시 그리고 인밸리데이션 메시지를 활용해서 API 성능 튜닝하기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아무래도 그래서 뭘 써서 성능을 좋게 할 건가 하면은 캐시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하이버네이트를 쓰고 있어서 퍼스트 레벨 캐시와 세컨드 레벨 캐시 사용을 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MDG 뭐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의 약자인데요. IMDG 기술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이 세 가지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로컬 캐시와 인밸리데이션 메시지 전파 전략을 왜 도입을 하게 됐는가, 전략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버네이트를 이제 캐시를 쓰게 될 텐데, 그러면은 동시성 전략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겠죠. 동시성 전략,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구현체를 선택하게 됐는지 구현체의 선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구현체를 헤이즐캐스트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헤이즐캐스트에 대해서 그럼 또 알아봐야겠죠. 헤이즐캐스트를 알아보고 세컨드 레벨 캐시와 적용을 하는 부분을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캐시 툴을 끌어올려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또 그거를 또 어떻게 코드로 구현을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 적용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로컬 캐시 인밸리데이션 메시지 전파 전략을 왜 도입을 하게 됐는지 도입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뭘 도입을 하기에 앞서서 현재 as is를 알아야지만 to be를 뭘 나올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엔티티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렐릭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API의 트래픽이 많은 순서대로 지금 볼 수가 있고 탑3 API가 지금 전체 트래픽의 4%, 5% 정도를 지금 먹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탑3 API에서 쿠폰 메타 성격의 엔티티를 다수 호출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메타 성격의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타 데이터, 자주 변경되지 않는 성격의 엔티티이기 때문에 조회와 수정의 비율이, 조회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자주 변경되지도 않고 호출량은 매우 많은
캐시에 적합한 성격의 엔티티였습니다. 그러면은 캐시를 적용을 하면은 뭐 효과를 볼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하이버네이트를 ORM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콜마다 특정 엔티티를 계속해서 중복 조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션 내부에서만 캐시를 공유하는 하이버네이트의 퍼스트 레벨 캐시는 히트율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 세션에서 이제 캐시를 공유하는 이제 세컨드 레벨 캐시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앞에 이제 퍼스트 레벨 캐시에서 미스가 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히트를 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현재 조회 패턴에서 캐시 히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이버네이트 세컨드 레벨 캐시 사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하이버네이트 뭐 퍼스트 레벨 캐시, 세컨드 레벨 캐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고요. 간단히 본다면은 뭐 퍼스트 레벨 캐시 같은 경우에는 세션 단위 캐시라고 보셔서 요청 하나당 뭐 유지되는 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똑같은 요청이 동일한 엔티티를 참조하는 게 뭐 엄청나게 많이 올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그거를 조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컨드 레벨 캐시에서 그거를 이제 캐시를 이제 히트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세컨드 레벨 캐시 쓰면은 뭐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런데 로컬 캐시 그리고 리모트 캐시 또 고민을 해야겠죠. 어떤 게 좀 더 적합한 상황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능입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로컬 캐시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신의 JVM에서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관성은 사실 로컬 캐시가 일관성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리모트 캐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엔티티 사용 패턴은 어떻게 되는가? 쿠폰 메타 성격의 엔티티에 대해서 1초에 수백 번 그리고 수천 번까지 극단적인 중복 조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능 측면만 보면은 이제 매번 네트워크를 타는 리모트보다는 로컬 캐시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로컬 캐시는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어서 사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인스턴스가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저는 일관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로컬 캐시와 IMDG를 함께 쓰는 것에서 찾게 되었고요. 그럼 IMDG란 뭘까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IMDG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의 약자고,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에 적재하고 또 분산해서 처리해서 확장성을 보장하는 그런 메모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로컬 캐시와 리모트 캐시 뭐가 좀 더 적합한 상황일까? 그래서 살펴본다면은 일단 IMDG로 설계된 캐시 구현체는 뭐 엔티티의 상태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때 변경사항을 이제 다른 인스턴스에게 전파를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IMDG 캐시 구현체를 이제 로컬 캐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관성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로컬 캐시와 IMDG를 함께 쓰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캐시, 하이버네이트 캐시를 이제 쓰게 되는데 하이버네이트에서 뭐 쓰게 될 경우에 뭐 동시성 전략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겠죠. 이 부분 살펴보겠고 또 어떤 기준으로 구현체를 또 선택을 하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버네이트에서 캐시를 썼을 때 동시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동시성 전략이 좀 더 적합한가를 따져봤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의 동시성 전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드 온리부터 살펴본다면은 쿠폰 메타 성격의 엔티티라고 했는데요. 이게 메타가 성격의 엔티티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드 온리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스트릭트 리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엔티티의 동시 수정이 빈번하지도 않거니와 조회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리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엔티티 수정이 역시나 빈번하지 않고 사실 스펙상 락을 제공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성능 저하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트랜잭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JTA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논스트릭트 리드라이트가 좀 더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캐시 구현체 선택은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본다면은
일단 인밸리데이션 메시지 전파 기능을 제공을 하는 IMDG 기반 캐시 구현체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캐시 구현체별 적합성을 한번 따져봤고요. 5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헤이즐캐스트와 인피니스팬 같은 경우에는 일단 IMDG고 인밸리데이션 메시지를 이제 전파시키는 기능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었고, 레디스나 EH 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 IMDG 스펙도 아니고 이 인밸리데이션 메시지 프로파게이션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테라코타를 같이 붙일 경우에도 뭐 사실 서버 추가 구성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뭐 오케이 뭐 좋다라고 한 헤이즐캐스트 인피니스팬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인피니스팬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 무효화 메시지를 쏘는 인밸리데이션 모드에서 이제 논 스트릭트 리드 라이트를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헤이즐캐스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구현체를 선택을 했으니까 구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헤이즐캐스트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컨드 레벨 캐시를 또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소스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이즐캐스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IMDG고 오픈소스, 자바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멀티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작년인가에 아마 헤이즐캐스트를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다뤘더라고요. 그 동영상 혹시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포 방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배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인베디드 모드와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특징만 말씀드리면은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캐시 노드가 동일한 JVM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캐시 노드가 분리되어서 인스턴스 추가 구성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배포 방식은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이유로 뭘 선택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JVM이고 조회 시에 뭐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필요하지도 않고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오버헤드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JVM이기 때문에 조회 시에 네트워크나 시리얼, 디시리얼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배포 방식 뭐가 좀 더 적합한지 살펴보겠고요. 일단 세컨드 레벨 캐시로 사용되며 매우 잦은 엔티티 조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일단 제로에 가깝게끔 수렴할 목적으로 인베디드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뭐 GC 때문에 부담 뭐 이런 부분 떨어뜨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엘라스틱 캐시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좀 판단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배포 방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헤이즐캐스트에서 클러스터링, 즉 여러 가지 인스턴스, N개의 인스턴스를 어떻게 묶어서 취급을 하는가 클러스터링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링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TCP/IP, 멀티캐스트 이런 방식들 제공을 하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클라우드 디스커버리라는 기능을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AWS, GCP 뭐 등등을 에이저 등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건 또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본다면은 일단 저희 야놀자에서는 현재 AWS를 전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디스커버리로 가게 되었고요.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뭐 헤이즐캐스트 AWS를 뭐 써서 디스커버리 SPI 기능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또 어떻게 하는가? 일단 AWS 쪽에서 제공을 하는 API가 있어요. EC2 인스턴스의 메타 정보를 이제 가져오는 API가 지금 상단에 지금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URI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메타 정보를 가져와서 TCP 통신을 통해서 뭐 해당 IP 주소로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살펴본다면은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다음에 뭐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통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IAM 롤 기반으로 AWS에서 제공을 하는 아까 그 메타데이터 추출하는 API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AWS 인스턴스에 등록한 뭐 태그 등으로 필터링을 해서 내가 가져올 인스턴스의 범위를 좁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n개의 메타 정보 수신을 해서 클러스터링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클러스터링 방법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데이터 적재 방식, 어떻게 데이터를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분산 적재 그리고 로컬 적재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분산 적재만 먼저 살펴본다면은 일단 4개 인스턴스가 있고 1번 인스턴스에 뭐 A를 넣어라 라는 요청이 와서 우연히 또 그 A라는 데이터가 1번에 저장돼야 돼서 저장되고, 그리고 뭐 복제 구성을 만약에 한다면은 4번 쪽에 이제 복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는 거는 또 이제 똑같이 인스턴스 4개가 있고요. 이번에는 뭐 D라는 데이터를 1번 인스턴스에서 이제 가져와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D가 이제 4번에 있어서 4번에서 가져와서 반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분산 쪽만 살짝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로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컬에서 데이터를 넣고 가져오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로컬 캐시와 그냥 똑같습니다. 를 넣을 때는 자기 자신의 JVM에만 넣고요. 가져올 때도 자기 자신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가? 뭐가 일반적인 로컬 캐시와 다른가를 살펴본다면은 업데이트가 좀 다릅니다. 앞에서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클러스터링이 돼 있는 상태로 이제 n개의 인스턴스가 클러스터링이 돼 있을 때 지금 노드 1번에서 키 1 어떤 메타 정보가 어떤 엔티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 업데이트 된 상태를 이제 다른 인스턴스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쪽에서는 캐시를 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재 방식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뭘 또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가를 살펴봐야겠죠. 네, 적재 방식 결정을 위해서 고려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능이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했었습니다. 첫 번째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없는 로컬 처리 방식이 좀 더 적합했고요. 배포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분산 처리를 쓰게 될 경우에 데이터가 이제 여러 군데 분산돼서 적재되면서 엔티티를 이제 수정을 하고 롤링 업데이트나 뭐 블루그린 뭐 그러니까 이제 끊기지 않게 배포를 하는 방식에서 이제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다루는 게 좀 쉽지 않아서 이 이슈를 아예 자체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로컬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로컬 인스턴스가 내려가고 그냥 그 새로 이제 엔티티가 수정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회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로컬 처리 방식이 좀 더 낫다. 저의 경우에는 좀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헤이즐캐스트 분산 이벤트 쪽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이 됐을 때 클러스터링된 다른 인스턴스에게 전파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뭐 n개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의 논리적인 토픽 버스로 묶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이제 분산 이벤트의 전송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를 본다면은 클러스터링된 헤이즐캐스트 노드들은 이제 서로 이벤트들의 서브스크라이버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아는가 하면은 앞에서 클러스터링을 할 때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해당 노드들의 IP 주소들을 알고 있어서 특정 이벤트가 만약에 퍼블리시가 딱 된다 하면은 해당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는 노드들을 가져와서 루프를 돌면서 데이터 전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가 그 실제 로직인데요. 퍼블리시 이벤트가 있고 지금 뭐 이벤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포몬으로 하나씩 가져와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뭐 샌드 이벤트를 하는데 get subscriber 해서 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비동기 전송을 사용을 하고요. 10만 번째 요청마다 동기 전송 수행해서 싱크를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산 이벤트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패가 일어났을 때 실패 방식은, 실패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일반적으로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뢰도와 성능은 반비례하게 되죠. 뭐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신뢰성은 엄청 안 좋겠지만 성능은 제일 빠르겠죠. 뭐 리트라이라도 한다면은 성능은 조금 떨어지고 신뢰성은 올라가고, 뭐 영구 저장을 한다면은 신뢰성은 가장 좋아지고 성능은 좀 더 떨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로컬 캐시 그리고 인밸리데이션 메시지 전파 방식 같은 경우에는 리트라이 정책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산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분산 이벤트를 써가지고 이제 캐시가 깨졌을 때 그 깨졌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가 실제 운영에서 써도 될까? 한번 신뢰성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인스턴스 간에 캐시 무효화 메시지가 도착하는 시간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신뢰성 문제가 없는가를 따져봤고요. 당연하게도 미세한 시간 차이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차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성격의 엔티티를 적재하면은 해당 이슈는 해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캐시를 적재하려는 부분도 저희 쿠폰 메타 성격의 엔티티라서 사실 뭐 몇 밀리세컨드 뭐 이렇게 늦게 시간차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제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를 지원해도 되는 성격의 엔티티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이슈로 이제 캐시 무효화 메시지를 받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내부적으로는 TCP 전송을 쓰고 있고 패킷 유실 등은 프로토콜에서 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가장 운영하면서 좀 발생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였는데요. 일시적으로 500에러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로드 밸런서에서 해당 인스턴스를 제외했다가 이제 좀 정상화가 돼서 다시 포함된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를 통하지 않고 인스턴스 간에 직접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빅션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 비동기 이벤트가 일단 최대 리트라이 횟수를 초과했을 때,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이미 장애다, 이미 망했다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몇 번까지 리트라이 할 건가는 뭐 사실 정책상의 이슈로 좀 봤습니다. 따라서 운영하는데 이슈가 없다라고 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즐캐스트와 이제 세컨드 레벨 캐시를 어떻게 소스로 구현을 했는가, 적용을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메이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메이븐 쪽 라이브러리를 땡긴 거를 첨부를 했고요. 일단 AWS API를 뭐 쓸 거기 때문에 AWS SDK, 뭐 헤이즐캐스트, 그리고 헤이즐캐스트 하이버네이트, 뭐 헤이즐캐스트 스프링, 뭐 헤이즐캐스트 AWS 뭐 이런 것들을 땡겨왔고요. YML 파일을 본다면은 기본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뭐 운영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넣어야 되고요. 튜닝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세컨드 레벨 캐시 키고 인스턴스 네임 그리고 구현체 명시를 해서 구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바 코드고요. 가운데 뭐 디스커버리 스트래티지 컨피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캐시 사이즈, 맥스 사이즈나 뭐 TTL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설정이고요. 네, 이 부분 외로 이제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캐시 툴 극대화 전략이라는 거를 좀 짜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짰고 그리고 적용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용 배경이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프링 데이터 JPA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컨드 레벨 캐시는 find by ID, 즉 PK 단건조에만 현재 히트가 됩니다. 그래서 find all by ID, 즉 PK 복수조에는 기본적으로 캐시를 타지 않고요. 뭐 내부적으로 열어보면은 심플 JPA 레파지토리인가? 이 부분 열어보면은 컴포지 키 같은 경우에는 뭐 동작할 것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폰 API에서는 find all by ID, 즉 PK 복수 조회를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쓸 때 캐시 히트를 끌어올리는 게 좀 핵심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s is는 캐시 히트가 안 되는데 to be는 캐시 히트가 되게 만들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전략은 뭘까? 캐시에 있으면은 바로 가져오고 없으면은 없는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DB에서 가져오자. 그리고 전체 결과를 한 번에 반환하자가 주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커스텀 레파지토리 만들고 구현을 본다면은 뭐 아이디들을 받아와서 세컨드 레벨 캐시에 뭐 있는지 있으면은 루프를 돌아서 뭐 담게 되고요. 없으면 없는 것에 이제 키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키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거를 한 번에 조회해서 반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요. 그래서 전략 도입 결과. 그래서 이거 써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데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폰 API 전체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 100%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00% 성능 향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성능이 더블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배포 전후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탑5 트래픽 API, 트래픽이 많은 API 순서대로 이제 트랜잭션 시간이 얼마나 짧아졌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이것도 배포 후를 기점으로 트랜잭션 시간이 상당히 짧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PPT 시작하기 제일 앞부분에 보여드린 이미지인데요. 트래픽 비중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API인데 한 150%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한 100% 성능이 향상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API도 상당히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캐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트래픽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줄었는가 살펴봤고요. 한 30% 정도 트래픽이 경감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을 하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앞에서 캐시 튠을 끌어올리기 위해 극대화 전략이라고 해서 튜닝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정말 얼마나 그러면 이게 성능을 끌어올렸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엔티티 조의 성능 변화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find all by ID, 즉 n개의 PK를 조회할 때 결과로 본다면은 캐시 튠이 증가를 해서 조회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전에는 한 25ms 407개 엔티티 땡겨오는데 25ms 걸렸고요. 적용 후에는 1ms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눈으로 좀 보고 싶어서 튜닝 상태에서 이제 튜닝을 제거를 했을 때 얼마나 이제 튀는가 한번 궁금해서 이제 아침 시간에 살짝 해봤고요. 그래서 혼나죠, 이거. 네, 그래서 화살표 기준으로 이제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알게 된 결과는 튜닝이 좀 의미는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컬 캐시와 인밸리데이션 메시지, 프로파게이션 전략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언제 써야 적절한가, 언제 써야 적절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티티 캐시가 적절하다. 그리고 리절트 캐시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엔티티의 조회가 수정보다 많아야 합니다.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이건 아무래도 다 아시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특히나 엔티티가 1초에 수백 번에서 수천 번 이상 조회될 경우에 아주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당 적용하려는 엔티티가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쓰면 안 됩니다.
이벤츄얼 컨시스턴시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일단 성능이 빨라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운영이 아무래도 시리얼 디시리얼 이슈가 없어서 배포를 정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 부분이라고 저는 두 번째 장점을 꼽았고요. 그리고 뭐 카프카나 뭐 다른 뭐 더 이상 인스턴스 추가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자바 어플리케이션 띄우면서 내부적으로 같이 캐시를 써서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단점은 뭘까? 단점은 일단 로컬 캐시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로컬 캐시이기 때문에 GC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조회가 매우 빈번한 테이블에 대해서만 로컬 캐시와 이 무효화 메시지를 전파하는 전략 제한적으로 써서 자주 참조하는 엔티티만 이제 로컬에서 최대한 처리해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C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너무 큰 힙 사이즈보다는 적절하게 잡고 맥스 캐시 엔트리 제한을 둬서 어플리케이션 내의 가용 메모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캐시나 조회 빈도가 적은 데이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캐시를 차라리 추천드리고요. 이벤트와 같이 좀 유사한 패턴의 트래픽 몰릴수록 이게 튜닝의 효과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래픽이 몰리면은 이게 재밌는 게 레이턴시가 점점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레이턴시는 점점 더 빨라지는 기이한 현상, 체감하다라고 좀 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튜닝 팁이고요. JVM 쪽 튜닝이고 GNGC 쓰실 때만 먹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하기에 앞서서 힙 사이즈 너무 큰 건 아닌지 점검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일단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맥스 GC 포즈 밀리세컨드인데 이름만 봐도 알겠죠? 뭐 GC가로 인해 정지되는 시간을 최대로 얼마나 잡을까? 근데 이거는 뭐 강제로 하드하게 잡는 게 아니라 소프트하게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200ml 정도로 디폴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GC 포즈 타임 줄이면은 빈도가 증가하고 늘리면은 빈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use string deduplication인데요. 근데 이것도 이름만 봐도 알겠죠. 스트링의 중복을 제거해서 가용한 힙을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중복을 제거하는 이 작업이 이게 GC 처리를 할 때 그때 이제 타이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GC 퍼스트 타임이 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근데 대신에 힙이 차는 속도가 이제 저하가 돼서 GC 빈도가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의 중복되는 그런 스트링을 쓰는지 또 알아야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스트링이 얼마나 중복되고 있는지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뭐 힙덤프를 떠가지고 나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이 설정을 썼을 때 뭐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는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지금 개요부터 왜 이거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자바 설정은 어떻게 했고 또 튜닝은 어떻게 했고 나아가 JVM 튜닝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간의 노드 정보를 아는 시점이 클러스터링하는 시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오토스케일링 통해서 하나 비행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얘는 노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혹시 캐시가 이렇게 강화되지 않는 그 부팅이 될 때 일단 그 AWS 쪽에 아까 메타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API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쪽에 요청을 해서 이제 그 인스턴스가 새로 뜨잖아요. 그거에 이제 IP 주소 메타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클러스터링 요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애초에 리절트 캐시 대신에 네. NTT 캐시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어떤 일입니까? 리절트 캐시, 아무래도 리절트 캐시라는 게 사실 어떤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요청을 할 때 꼭 PK
PK가 아니라 그 무언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네, 그 무언가에 따라서 이제 그게 히트가 될 수 있고 히트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엔티티 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야놀자에서도 플랫폼실에서도 지금 개발자분들 채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예, 저 링크 참조해 주셔서 혹시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